네, 여러분, 우리 3월 18일 날 공부했던 내용, 3장과 4장, 네, 특히 4장이죠. 4장의 내용 중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내가 빠르게 만들어서 올려주려고 했는데 좀 하루 이틀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포물체 운동에서 이 수평 도달거리와 최대 높이를 구하는 페이지 59페이지죠. 59페이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 4.9에서 이 그림에서처럼 물체를 이 지면에 대해서 세타 i의 각도로 그리고 vi의 속력 또는 속도로 이렇게 이제 던졌을 때, 투사했을 때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 물체가, 투사체가 올라가는 최대 높이 h하고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 그때까지 이동한 수평거리 r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59페이지 문제인데요. 최대 높이를 이제 a점이라고 하고 수평 이동 거리 날아가서 이제 지면에 충돌하는 때를 떨어지는 그 위치를 여기서 이제 B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 A점과 B점을 특징 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A점의 특징은 Y 방향의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최고로 올라가서 이제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용하는 거고, B에서의 조건은 이제 Y의 좌표가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A에서의 조건과 B에서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정 지어서 이걸 우리 이제 적용해서 위치 그리고 결국 위치를 구하는 거죠. 이 H라는 게 이제 Y 값이고 요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X 값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위치만 잘 구하면 변이만 잘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고 높이 H는 이런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서 자 y의 속도는 이렇게 했죠. y의 속도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 공식 y 좌표죠. y 좌표의 값으로부터 이게 0이 되는 거죠. y 값이 0이 되는 t를 구하는 겁니다. t를 구하니까 이런 값이 나오고 이 t를 구해서 y의 시계 y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y 값은 이런 결과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0으로 놓고 원점으로 두고 나중에 좌표를 구하는데요.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의 이 값에 요 t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y 방향 처음 속도의 y 방향 성분 vi를 이제 삼각함수의 사인으로 또는 vi로 나타내는 거고 여기 이제 t를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한 거죠. 그랬더니 h가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도 이제 구해냈네요. 자, 이번에는 수평 도달거리 r을 구하는 건데 수평 도달거리는 이제 y의 좌표가 0이 되는 때를 구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서 오른쪽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b에 도달하는 시간은 a에 도달하는 시간의 2배예요. 이게 이제 좌우가 대칭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 시간을 더 더해주면 여기까지 이제 B점에 도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A까지 오는 시간은 여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의 2배가 되는 시간을 구해자. 그렇죠? 그 시간이 되면 B점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X 좌표를 이렇게 이제 X 방향은 등속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되겠죠. 처음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이 시간을 넣어주면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서 vi가 두 개 있으니까 vi 제곱이 되고 여기 숫자 2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요.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의 2배각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 식을 바로 보자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코사인
보세요. 지분의 2 vi 제곱 해놓고 사인 세타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랑 같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사인은 사인 역시 90도 마이너스 세타랑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식은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던졌을 때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타로 던진 거리와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던진 거리는, 수평 이동거리는 동일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높이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리고 이제 최대 수평 이동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 값이 이제 최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이제 1이 될 때고, 그때는 2세타가 90도가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즉 세타가 45도가 될 때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각으로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가는데, 그때는 다름 아닌 지분의 vi 제곱이 되는 겁니다. 수평 이동 거리가. 이 값이 이제 1이 될 때로 우리가 조건을 지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앞에 내려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30도로 던졌을 때 여기까지 날아왔어요. 그렇죠? 30도로 던졌을 때. 그럼 90도 마이너스 30은 60도잖아요. 60도로 던져도 똑같은 거리가 날아갑니다. 15도를 던졌을 때 여기 왔죠? 75도로 던져도 똑같은 거리를 날아간다. 그런데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진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제 보충 사항이었고, 또 다른 건 상대 속도인가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속도가 아니라 이제 먼저 우리 차례에 나오는 게 구심과 속도 구하는 이 과정을 증명을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 이게 이제 62페이지죠. 그래서 이 그림은 등속 운동하는 등속 원운동이죠.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의 어떤 특정한 지점 A에 있을 때, B에 있을 때, A에서 이렇게 돌아서 B에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하고, 그럼 그때에 이렇게 회전한 각도죠. 지나간 각도 델타 세타도 나올 테고요. A점에 있었을 때의 위치 벡터를 RI 벡터, B점에 있었을 때의 위치 벡터를 RF 벡터. 물론 이제 원점은 원의 중심에서 푸는 거죠. 이런 벡터들을 여기 이제 이 그림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A에 있을 때의 순간 속도는 위치 벡터, 즉 반지름의 수직한 이런 방향이 되고, RF, B에 있을 때의 순간 속도는 VF, 즉 이 RF의 수직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미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건 V 벡터만 가져다 놓고 보는 겁니다. V 벡터. 그래서 VI 벡터는 오른쪽 위를 향하잖아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VI 벡터를 여기 그려놓고, VF 벡터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VF 벡터를 여기 그려놨는데, 시작점을 동일한 게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린 거죠. 여기서 VI 그리고 VF를 이렇게 그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VF VI 벡터 요걸 연산하면 이게 바로 델타 V 벡터가 되는 거죠. 즉 이 벡터는 요 VI 끝점에서 VF 끝점으로 이런 벡터예요. VI 벡터의 음의 벡터를 VF에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VI 벡터의 음의 벡터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VI의 방향만 바꾼 벡터입니다. 이 벡터하고 VF 벡터는 VF 벡터가 이런 벡터잖아요. 이런 벡터, 그죠? 여기 VF 벡터.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전체의 시작에서 전체의 끝 이렇게 바로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V 벡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어때요? VI의 끝에서 VF의 끝으로 그냥 쫙 이어주면 이게 바로 델타 V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매우 짧게 0으로 한번 극한을 취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델타 V 벡터를 지금 우리가 구했잖아요. 델타 V 벡터. 그래서 요거를 V로 한번 나눠줘 보세요. V분의 델타 V 벡터를 구하는데 이런 요 경우는 삼각형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앞에 걸 다시 봐야겠네요. 앞에 걸 보면 요게 이제 V 벡터를 가지고 만든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B번 그림에서 요 검은색 벡터 삼각형은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를 가지고 만든 삼각형이에요. 여기 위치 벡터죠. A에 있었을 때, B에 있었을 때. 그리고 A에서 B로 쭉 이어주면 이게 변이 벡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 변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둘이 이루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두 이등변 삼각형의 그 사이각이 델타 세타고 이것도 동일하게 델타 세타예요. 왜냐하면 이 R은 잘 보세요. R은 V의 수직이죠. 이렇게 둘이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수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둘이 이루는 각도와 이거의 수직인 이 V가 이루는 각도는 동일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 중심각이 이루는 각이 동일하면 이 V의 삼각형과 R의 삼각형은 닮은 꼴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V의 크기죠. V의 크기 분의 델타 V의 크기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긴 편의 길이 분의 짧은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VI나 VF는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V로 같다고요. V분의 델타 V 이런 얘기죠. V분의 델타 V는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기서 R 길이 분의 델타 R 길이의 비율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R분의 델타 R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만을 좀 따지는 겁니다. 크기만 V분의 델타 V의 크기, R분의 델타 R의 크기 비율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쓴 거예요. 그죠? 63페이지에 이 식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절대값을 붙여도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할 거냐면 가속도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속도를 델타 V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이게 가속도, 평균 가속도가 돼버려요. 이 평균 가속도를 구하고 시간을 매우 짧은 시간으로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델타 V를 여기서 구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변의 V를 곱해주면 델타 V는 R분의 델타 R 곱하기 V가 되겠죠. 이 양변의 V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글씨를 제가 조금 더 깨끗하게 써보면 여기서 델타 V의 크기는 R분의 델타 R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델타 T를 제외한 얘죠. 얘가 되겠죠? R분의 V 곱하기 델타 R 이렇게 이 순서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델타 V인데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줘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된다고요. 그렇죠? 예.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체크한 이런 선들을 다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델타 T분의 델타 R이 곧 뭐예요? 예. 시간분의 변이죠.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변이는 이 자체가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속도하고 속도를 또 곱해주면 이게 R분의 V 제곱이 될 텐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시간이 매우 짧은 이런 조건을 여기에 넣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매우 짧게 되니까 델타 T분의 델타 R이 그냥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V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조건, 이 조건에
시간을 0으로 극한을 취하는 과정을 여기 이제 가정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입자의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 된다. 그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 자, 이 그림에서, 자, 시간을 아주 짧게 가져가면 요 각이 아주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 B 사이 간격이, A, B 사이가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즉, A 바로 옆에 있는 B가 될 때, 그럴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 삼각형을 그리면 요런 그죠? 요런 삼각형이 되는 거고, V 삼각형, 요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매우 요 각이 아주 작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그려서 좀 잘 그려지지 않는데 이 각이 아주 작을 때, 그럴 때로 이제 극한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오는 이 구심가속도의 크기가 R분의 V제곱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건 증명은 안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상대 속도 구하는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4.5절인데요. 4.5절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아마 이거 무빙 워크죠. 무빙 워크인데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무빙 워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도를 이 사람이 재면 그냥 정지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의 속도를 재면 움직이고 있잖아요. V라는 속도로. 그렇죠? 그래서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체의 속도가 달라진다. 속도의 값이나 방향도 마찬가지죠.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 속도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뭐의 속도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때는 이제 위치나 속도 다 한번 상대적으로 구해 보는데요. P점의 위치는 A가 보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멀리 있는데 B에 있는 위치에서 보면 가까운 거리에 있죠. 방향도 달라요. 그래서 RPA와 RPB 즉 이 값은 뭐냐면 이 벡터가 나타내는 건 자, RPA는 P의 위치예요. 누가 본 A에서 본 이런 얘기입니다. A에서 본 P의 위치. 더 증가시켜 볼까요? 더 키워 볼까요? 자, P의 위치 벡터. 누가 본 A가 본. 자, 이거는 뭐예요? P의 위치 벡터. 누가 봤어요? B에서 본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치를 뒤에 쓰는 거고 대상이 되는 물체를 앞에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P의 위치잖아요. P점의 위치 벡터. 어디에서 본? A에서 본, B에서 본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P점이 운동한다고 합시다. 어떤 방향? 이런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VP. P점의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A에서 보는 P점의 속도와 B에서 보는 P점의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A, B가 둘 다 정지하고 있으면 A에서 본 P의 속도나 B에서 본 P의 속도가 같을 텐데 B가 A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A가 본 P의 속도와 B가 본 P의 속도가 달라지겠죠. A, B의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요거는 뭐냐면 A에서 본 B의 속도예요. A에서 본 B의 속도. 속도에다 시간을 곱했으니까 위치가 되는 거죠. 위치. A에 대한 B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B의 속도입니다. B의 속도. A가 본 B의 속도. 아주 복잡해진 것 같지만 이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명확히 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 벡터를 보면 A가 보니까 B는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요. 운동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B가 여기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B가 운동하고 있다고요. 누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A가 봤을 때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본 P의 속도와 B가 본 P의 속도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오면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이 벡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A가 본 P의 위치는 B가 본 P의 위치로부터 구해질 수 있는데 여기 요만큼을 더해야 돼요. 근데 이건 다름 아닌 A가 본 B의 위치입니다. A가 어떤 순간에 A가 본 B의 위치라고요. 그렇죠? 본래는 요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R, A, B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교재는 안 나와 있죠?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R, P, A죠. 요거는 R, P, B 더하기 R, P, A가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PA잖아요. PA. 여기 앞에 있는 점은 P점이죠. 그럼 여기 P점을 앞에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뒤에 있죠? 뒤에 있어요. P점은 앞에 있죠? 앞에 있는 벡터의 앞쪽 아래첨자. A는 뒤에 있는 벡터의 뒤쪽 아래첨자. 즉 마지막에 써준다고요. 여기 PA잖아요. PA. 이렇게 순서를 잡고 그러면 이 사이에는 다른 관찰자 또는 다른 위치를 여기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그게 B인 거죠. B를 이 사이사이에 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A가 본 B의 위치는 요거잖아요. 요거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V 곱하기 T로 쓴 것 뿐입니다. 아래식은.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속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 양변을 시간으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또는 미분해 주는 거예요. 이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으로 미분하고 이건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냥 속도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P의 속도입니다. P의 속도.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P의 속도인데 누가 본 P의 속도예요? A에서 본 P의 속도란 얘기죠. 이건 그대로 B에서 본 P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U라고 했지만 그냥 V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책에는 이제 V라고도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V를 U도 일반적으로 이제 속도를 뜻하는 문자로 좀 선택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귀찮으면 헷갈리면 다 V라고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P의 속도, A가 측정한 P의 속도는 자, 똑같이 V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벡터. 자, 앞에 P점 P가 있죠? 그럼 앞에 P를 쓰시고 뒤에 A가 있죠? 그럼 뒤에 A를 쓰는 겁니다. 요 사이에 뭐를 써요? 그렇죠. B를 여기 쓸 거예요. B를.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PB, B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위치 벡터도 이런 관계가 있고 속도 벡터도 동일한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응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5와 같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넓은 강을 건너는 배가 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이런 속력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주어진 건 물에 대한 배의 속도죠. V 배의 속도인데 물에 대한 속도예요. 즉 VBR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B로 물은 R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대한 배의 속도. 요거의 크기만 주어져 있어요. 크기만 1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몰라요. 크기만 주어져 있고 방향은 모릅니다. 그런데
강물은 지면에 대하여, 그러니까 V 강물은 지면은 땅은 E라고 합시다. 예. 요건 주어져 있죠. 동쪽으로 방향과 크기가 다 주어져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배가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 이 배가 북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배의 방향인데 물에서의 배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서의 배의 방향. 그래서 V 이 배인데요. 물에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VBR은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크기와 방향이 다 주어지는 거죠. 북쪽을 향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VBR도 주어진 겁니다. VBR, VR이가 주어졌을 때 뭐를 구하는 겁니까? 강둑에 서 있는 관측자에 대한 배의 속도니까 V 배의 속도인데 지면에서 본 배의 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구해야 돼? 그럼 요거는 우리가 상대 속도 방법을 적용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V 앞에 있는, 자,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예. V 여기 앞에 있는 첨자를 앞에 쓰고 뒤에 있는 첨자를 뒤에 벡터의 뒤에다 이렇게 써주자고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뭐를 써야 돼요? 이 사이에는 다른 거 하나 뭐예요? R이죠. R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둘 다 이미 구해놨죠? VBR도 구하고 VRE도 구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네. 자,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VBE입니다. VBE. 그런데 알고 있는 건 BRRE를 다 알고 있죠. VRE도 알고 있고 VBR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둘을 더 할 거예요. VBR은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고 VRE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더할 거니까 이 끝을 시작이죠. 시작을 이 끝에 가에다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다 그려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게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예.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여기서 여기 시작해서 이 끝을 그냥 그대로 직선으로 이으면 이게 VBE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크기도 주어져 있고 이 크기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 크기도 당연히 구해지는 거고 이 각도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문제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VB의 크기는 이렇게 그죠? 각각의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해서 루트해지니까 11.2가 나오고 방향은 요거분의 요거가 바로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VBR분의 VBR분의 VR이가 탄젠트 세타가 될 수 있는 세타를 구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로 구했더니 26.6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B번 문제는 이번에는 다른 건데요. 배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그래서 배 R이죠. 강에서 향하는 배의 방향을 이 방향을 구하는 겁니다. 방향. 그렇죠? 그런데 이 크기는 주어져 있어요. 크기는 주어져 있고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VBR이니까 이거의 크기는 주어져 있다고요. 10으로 주어져 있는데 방향은 안 주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건 5로 주어져 있잖아요. 5. 예. 그러니까 VB를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VB가 주어져 있나요? 예. 예, 그렇죠. VB가 되도록 강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할 때 VBE, 그죠? VBE의 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VBE의 크기가 구해지고 각도는 VBE의 각도가 아니라 요 각도죠. 요 각도. 그죠? 요 각도.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가 될 수 있는 구해서 요거 VB분의 VRE의 탄젠트 값을 구해서 각을 거꾸로 또 구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배에 강을 가로질러 가는 배.
첫 번째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A번 여기서 A번 그림은 강에 대해서 배에 즉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북쪽을 보고 가는데 강물이 오른쪽으로 쓸려가니까 실제 궤적은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 궤적을 아예 이렇게 가고 싶어요. 즉 최단거리로 가고 싶은 거죠. 최단거리로 건너가고 싶을 때는 배를 상류 쪽으로 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약간 위쪽을 보고 가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최단거리로 가고자 하는 거고, A번 같은 경우는 최단시간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앞만 보면서 가는 거죠. 앞만 보면서 가지만 강물이 이렇게 하류로 내려가니까 나는 하류로 흘러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는 가지 못해요. 이렇게. 그죠? 가로질러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로질러 갈 수는 있죠. 그렇죠? 자, 이 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우리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4점 13번 문제. 13번 문제가 13번 문제가 아닌데요. 14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었나요? 이건 구해봤었죠, 그죠? 예. 13을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죠, 우리가. 그죠?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고. 자, 이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